네. 네, 안녕하십니까. 커피 비평가협회 바리스타 자격증 강의를 맡은 박예춘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커피 비평가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커피를 나눈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커피 비평가협회는 정확한 정보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 인문학 전문 자격증 과정, 테이스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커피 문화를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리고 CCA 전문 자격증에는 커피 비평가협회 전문 자격증 과정은 바리스타, 그다음에 로스터, 테이스터, 브루잉 마스터, 라떼 아트, 와인 테이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저희 프로필, 아직 내용은 편집을 좀 덜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은 첫 번째로 커피 식물의 성장 과정과 또 바리스타의 직무 에스프레소에 의해, 그다음에 성분 과소 과다 추출에 의해, 그다음에 우유 스티밍,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메뉴, 물술 농도 이런 순서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그다음에 이제 수업 준비에 있어서 간단한 준비물 설명을 드리자면 이유 있는 바리스타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앞치마, 린넨, 행주 3장이 필요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별로 준비하셔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몸에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음료를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항상 위생에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으로는 착용해서 앞치마를 착용하고 위생을 위해 머리나 용모는 단정히 하시고요. 행주는 우유 스티밍용, 그다음에 주변 청소용, 식기 및 도구 건조용으로 3장을 분리하여 사용하셔서 교차 오염 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기평가 시 행주 교차 사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수업 과정이 지나고 평가를 통해서 CCA 바리스타 자격증이 발부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는 평가는 첫 번째로는 바리스타 이론과 필기 평가, 그리고 바리스타 실기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리스타 이론 및 필기 평가는 이유 있는 바리스타 교재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실기 평가 기준은 에스프레소 2잔과 카푸치노 2잔 제조를 기준으로 하는데, 에스프레소는 적정량을 수율에 맞게 추출하고 크레마 상태, 질감, 맛의 정상 추출 여부를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푸치노는 우유 스티밍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고, 우유의 스티밍 기술은 다른 메뉴 제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유 스티밍 기술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커피 비평가협회 바리스타 실기평가 방식의 특징으로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프레소 2잔과 카푸치노 2잔 제조 과정의 동작 하나하나를 왜 하는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이론적 이해와 그리고 혹시 있을 실수의 원인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바리스타로서의 동작의 숙련뿐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유지를 위한 자기 교정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식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커피의 원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식물입니다. 커피나무의 성장 과정과 식물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무는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을 묘판에 옮겨 심은 후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지나면 커피는 씨앗 자체가 위로 올라오는 성냥개비 단계가 시작됩니다. 커피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며 새순이 가늘고 길게 올라오는 모습이 성냥개비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름입니다. 그리고 커피나무는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데 적정 온도 범위는 15에서 24도이며 강수량은 연간 1,500에서 2,500ml 정도가 적합합니다. 커피나무 중 아라비카 품종이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그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됩니다. 프랑스어로 땅을 의미하고 와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때로아가 커피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커피나무의 때로아는 커피나무가 자라는 환경, 즉 토양, 기후, 고도, 강수량, 일조량, 주변 식생 등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커피의 품질과 맛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고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고지대의 화산재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미네랄이 풍부하여 커피나무의 영양 공급과 수분 유지에 영향을 주고 고품질 커피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때로하는 커피의 고유한 맛과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같은 품종의 커피라도 재배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와를 이해하는 것은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냥 캐비 단계에서 약 10주 정도 지나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떡잎이 마주보며 나오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8에서 10개월 후 30cm 이상 자라는 건강한 묘목만 선별하여 밭에 옮겨 심는데 이때 뿌리가 곱고 잔뿌리가 많은 묘목만 선별하여 심습니다. 이렇게 심어야 커피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2, 30년 동안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나무는 첫 수확까지 4년이 걸립니다. 2년에서 3년 차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상품 가치가 없어 수확하지 않습니다. 커피꽃은 커피나무에서 피어나는 작고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운 자스민 향을 풍기며 커피 열매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고 하얀 꽃잎이 5개 정도 피어나며 가지에 물이 지어 피어나 멀리서 보면 마치 흰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커피나무는 일반적으로 1년에 2에서 3회의 꽃을 피우며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를 커피나무는 일반적으로 1년에 2에서 3회 꽃을 피우며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는 곤충을 유인하여 수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라비카 커피나무는 주로 자가 수분을 통해 수정되는데 하나의 꽃 안에서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로 이동하여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아라비카 커피나무는 단일 품종으로 재배해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얻을 수 있고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부스타 커피나무는 주로 타가 수분을 통해 수정되는데 다른 꽃의 꽃가루가 곤충이나 바람에 의해 이동하여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라비카는 4배체, 44개의 염색체, 그리고 로부스타는 2배체, 2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염색체 수의 차이는 아라비카가 단일 품종으로 파생되어 로부스타보다 유전적 다양성은 비교적 낮지만 더 복잡한 유전적 특성으로 여러 아라비카 커피의 풍부한 맛과 향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유전적 다양성이 비교적 높은데 이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카페인 함량과 쓴맛에 관련된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어 병충해에 강하고 강렬한 맛을 냅니다. 이러한 유전적 차이로 인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재배 방식, 그리고 맛, 향미, 카페인 함량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커피 열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 알아보겠습니다. 음. 커피 열매, 그리고 즉 커피 체리는 커피나무에서 자라나는 열매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료인 커피콩, 생두를 품고 있습니다. 커피 체리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성장 및 숙성의 과정을 거쳐 익어갑니다. 하얀색의 작은 꽃들은 보통 며칠 동안 유지되고
수정이 이루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작은 녹색 열매는 딱딱하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점차 크기가 커지고 내부의 커피콩도 함께 성장합니다. 열매의 색깔은 녹색에서 노란색, 오렌지색을 거쳐 최종적으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품종과 환경 조건에 따라 아라비카 품종은 약 6에서 9개월, 로부스타 품종은 9에서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수확하게 되죠. 커피 열매의 성장 과정은 기후, 토양, 품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커피 향미의 다양성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는 커피나무는 열매와 꽃이 함께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익은 정도에 따라 수확 시기를 나누어 3회에서 5회 정도 진행되며 첫 수확은 원두의 품질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열매는 일반적으로 개화 후 6에서 9개월이 지나면 익습니다. 수확 시기는 지역과 품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북반구는 10월에서 2월, 남반구는 5월에서 9월, 콜롬비아, 케냐 등 일부 지역은 연중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방법으로는 손수확, 그 다음에 기계 수확, 스트리핑이 있는데 손수확은 익은 열매만 골라서 손으로 수확하는 방법이며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기계 수확은 대규모 농장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지만 익지 않은 열매나 나뭇가지도 함께 수확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핑은 나뭇가지에 달린 모든 열매를 한 번에 손으로 훑어서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기계 수확과 마찬가지로 익지 않은 열매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체리는 커피나무의 열매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료인 커피콩 생두를 품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체리나 버찌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익으면 붉은색, 노란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깔을 띠고 품종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커피 체리는 커피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체리의 과육, 어, 커피 체리는 커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열매이며 그 품질과 가공 방식은 우리가 즐기는 커피의 맛과 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열매의 과육을 제거하면 번들거리는 점액질이 나오고 이를 제거해야 씨앗, 생두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커피 생두는 플랫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빈은 한쪽 면은 평평하고 다른 한쪽 면은 약간 둥근 모양으로 한 쌍이 마주보는 형태이며 커피 체리 하나에 두 개의 플랫빈이 마주보고 들어 있습니다. 커피 체리 안에 하나의 둥근 커피콩이 들어있는 피베리와 같은 변종은 전체 생산량의 5% 정도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플랫핀보다 작고 둥근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커피나무를 식물 커피로서의, 아니, 커피나무를 식물로서 생물 분류 단계 중 하나로 알아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여기서 꼭두선이 과라고 그러니까 표기되어 있는 과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생물 분류 단계 중 하나입니다. 목의 하위 단계이고 속의 상위 단계로 유전적 특성에 기반한 공통된 특징을 가진 여러 속도를 묶어놓은 분류군입니다. 꼭두선이과는 다양한 형태와 생태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식물을 포함하는 큰 과로 커피 염료, 약재, 관상용 식물 등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커피나무는 커피의 헬리나 쌤, 원료를, 네, 좋아요. 아주 지금 이제 커피를 공부하면서 그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쌓고 있는데, 제가 뒤로 좀 가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더 진행이 됐다고 치고, 그러고 더 넘어가서, 이제 실습에 척 들어가는, 여기 지나서 에스프레소 추출 단계로 들어갈 때, 예, 여기 한
예, 여기서부터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예, 예, 해주시죠. 이제 실습에 들어가는 수업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뒤쪽은 아직 많이 정리가 안 돼서 어, 준비한 데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음. 다음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고압의 뜨거운 물을 미세하게 분쇄된 커피가루에 짧은 시간 동안 통과시켜 추출하는 농축된 커피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에스프레소는 다양한 커피 음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일반적인 드립커피보다 훨씬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압을 사용하여 커피의 다양한 성분을 빠르게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는 곱게 분쇄된 컵가루를 포터필터에 담아 압축해 만든 커피 케이크에 높은 압력의 뜨거운 물을 일정 시간 통과시켜 추출한 고농축 커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한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혀 나가는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음, 다음으로는 에스프레소 예, 간단한 에스프레소는 단순히 검은 액체가 아닌 복합적인 맛과 향을 가진 커피로 에스프레소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크레마는 에스프레소 표면에 형성되는 황금빛 갈색의 크림층으로 커피 원두의 오일, 단백질, 당분이 고압으로 추출되면서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부분입니다. 크레마는 에스프레소의 신선도와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을 더해주며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균일하고 밀도가 높으며 황금빛 갈색을 띠고 지속력이 좋으며 에스프레소 표면을 오랫동안 덮고 있는 양상에 따라 이상적인 크레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바디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에스프레소의 크레마와 하드 사이의 중간층으로 카라멜 과 같은 색을 띠고 있는데요. 에스프레소의 질감과 무게감을 나타내고 다양한 맛과 향의 복합적인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아랫부분의 하트는 에스프레소의 바닥 부분이고 진하고 풍부한 갈색을 띠는데요. 에스프레소의 단맛과 향미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풍부한 맛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물을 안전히 섞이지 않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엉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타이거 스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음, 에스프레소 타이거 스킨은 에스프레소 추출 시 크레마 표면에 나타난 호랑이 줄무늬 모양의 현상을 말합니다. 적절한 분쇄도와 추출 압력이 유지될 때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잘 만들어진 크레마여야 타이거 스킨이 나타납니다. 밀도가 좋은 크레마는 거품 위에 가벼운 것들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데미타스라는 잔에 보통 서빙이 되는데요. 데미타스는 에스프레소를 담아 마시는 작은 잔을 의미합니다. 데미타스는 프랑스어로 반컵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커피잔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잔을 말하는데요. 일반 커피잔의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60에서 90ml 정도 용량이 들어가는 잔입니다. 어, 에스프레소는 양이 적어 빨리 식는데 이 에스프레소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된 커피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뒤로는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대본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니, 뭐, 훌륭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가 된 데까지만 슬라이드만 쭉쭉 보여주실래요? 아, 천천히. 네. 음.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에 관련된 이제 간단한 공식과 그다음에 그거 추출 공식에 들어가는 온도, 그다음에 압력, 메시, 기압,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에스프레소 5대 변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성분 과다 추출, 과소 추출, 관련된 슬라이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성분 과소 추출, 과다 추출에 대한 내용들 슬라이드를 넣고, 그다음에 템핑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출 실습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페이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마감 정리, 그다음에 우유 스티밍에 대한 걸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우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스티밍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쭉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템핑 쪽에 한번 볼까요? 템핑. 잠깐만.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은 본인 걸 찍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자료? 헨리 선생님께서 주신 PPT에 있는 자료를 그냥 우선 자리만 슬라이드만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픽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이거 헨리 선생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헨리 네, 오 자료에서. 교수님 쓰시는 네, 거 그대로예요? 네. 음. 오 교수님 이거를 또 언제 또 만드셨나? 응? 제가 할 때마다 똑같은 거는 못 하겠어서. 그렇죠. 이게 저번 건 또 다른데, 그죠? 네, 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우, 재능도 많으셔, 아무튼. 자, 그 다음. 오케이. 지금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은 NLSM은 이제 가르치는 거는 처음이지만, 뭐 충분히 지금 이제 커피 쪽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다 익히는 쪽으로 계속 해주시고, 요번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저, 레오쌤이랑 만나는 시간이 되게 되면, 우선 레오쌤 영상 찍는 거거나 레오쌤 거를 많이 좀 어시스트를 좀 해주세요. 응?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요번에 애니나 쌤이 교육에 바로 투입되지는 않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많지 않았던 시간인데, 가리키는 입장으로 스탠스를 조절하기 위해선 이제 본인이 아마 그런 고민이 처음에 제 경험적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현장에 나갔을 때 오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불안감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보면은 이제 꽃 같은 경우에 수분까지 막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아니 뭐 오늘 하여튼 일단 좋습니다. 저는 이제 좋다고 보고 오 교수님 혹시 또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근데 그 일야 선생님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음, 내용은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뭐 횟수 더 해가시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사실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우리의 것들이 좀 레오쌤이나 인내산 편하게 가지실 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두셔야 현장에 가서 좀 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게. 근데 이제 현장에는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제 첫 시간에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커피를 갖다가 조를 나눠서 추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강사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혹시라도 뜨거운 물을 데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더 큰 건 욕심쟁이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균일하고 똑같은 기회가 가지 않게 되면
수강생들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게 또 리스크가 좀 크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연아 쌤도 요번 그 기간 중에 시간이 될 때, 오 교수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시간에 한번 들어가서 견습도 해서 현장도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자, 그리고, 오 교수님, 우리가 이거 시간이 한 9시까지는 요거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네, 뒤에 또 시간이 있는데, 어, 뭐, 다들 너무 훌륭하게 잘해 주셨고요. 우선 지금 발표한 내용 그대로 계속해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의 것까지 계속 스스로 탐구를 하는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떠오르는, 화면에 떠오르는 거를 설명해 주는 방식인 거죠. 아까 타이거 스킨 한번 가보실까요? 타이거 스킨.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얘가 타이거 스킨이 왜 형성이 되고 왜 하는지 이제 결국은 크레마라고 하는 건 압력이 풀리면서 올라오는 가스가 바깥으로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방울을 형성하게 돼서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이제 갖춰야 되고 이제 강의가 딱 들어갈 때는 예컨대 이런 방식이죠. 지금 여러분 왼쪽에 사진 잘 보이시죠? 위에 뭐가 떴나요? 저게 이제 무늬가 보이는데 저것이 뭐 호랑이의 겉 무늬 같아서 호피무늬라고 얘기를 하죠. 저게 뜬 것이 모두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입니다. 이제 저런 섬유소들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에 녹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는 것인데 이게 구기압의 압력을 갖다가 추출할 때 이렇게 세게 그 압력을 넣다 보니 물에 녹지 않는 작은 섬유질까지 빠져나왔다가 그것이 물에 녹지 않으니까 위로 뜨게 되잖아요. 그것이 서로 엉기면서 저런 무늬가 나오는데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 정도로 섬유질이 떠서 무늬가 나올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과정에 제대로 구기압의 압력이 걸리고 또 구기압의 압력만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피 가루의 굵기가 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항을 만들어 줘서 구기압의 압력을 가지면 사실 커피가 그 순간순간에 저항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것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커피를 추출할 때마다 한번 보시고 또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과소 추출, 정상 추출, 과다 추출이 있는데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이 거의 생기지 않은 것이죠. 저항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스가 모두 다 날아가 버렸던 것이고 기름도 나오지 않게 되니까 물방울, 미세한 방울들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과다 추출의 경우에는 저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저거는 정말 집착이 이루어져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 기름기들이 그냥 덩어리를 져서 나온 것들이 위로 뜰 때 저런 기름의 형상들이 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 추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가운데에 저 섬유질로 이루어지는 호피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과소 추출 커피도 과소 추출될 때 맛을 한번 보시고 과다 추출될 때도 맛을 한번 보시면서 왜 정상 추출에 저런 마끼아또, 호피 무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하나의 지표가 됐는지는 맛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사실은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저 이면에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보다는 현상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쪽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현상만 가지고 그걸 준비하게 되면 질문이 나올 때 저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저 원리까지 이유 있는 바리스타가 저런 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그래요? 라에 답할 수 있는 바리스타가 돼야 된다. 라서 이제 이유 있는 바리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단계에는 커피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다 알아야 되는 단계로 가고, 이제 나중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저 슬라이드를 사진이나 이런 거를 짚어가면서, 사실은 슬라이드가 나올 때 글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글은 다 내면화되어 있어야 되고, 사진을 설명해 주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애니라 쌤은 그거를 생각해 두시면 슬라이드가 강의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는 현장에 나가서는 거의 이거를 첫 시간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슬라이드로 보여줄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강사에 따라서는 그 현장에 슬라이드를 연결시키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번거롭거나 이렇게 돼서 책을 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강사법에 따라서 활용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오 교수님 또 하실 말씀과 또, 레오 쌤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한 9시에 마치는 걸로 하고 또 좀 더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예,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내일 오셔서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거, 수업 자료 만드시는 쪽으로 내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선 지금 가장 급한 그 레오 쌤 거를 만드는 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 이제 각자가 자기가 만들 때,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될 거니까. 예. 근데 레오 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목소리가 아주 그냥 귀에 콱콱 꼽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강의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 그러고 내일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요. 네네. 그 몇 컷이 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안 찍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시작하고 한 30분 됐는데 저기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음, 그 더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고 실습을 이렇게 좀 어쨌든 더 하려면 음. 조금 더 강의를 좀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해서 음. 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는 한번 앞부분에 그 배경적인 거 설명해 주고, 네, 일단 모두 한 번씩 에소프레소를 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소프레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도 더 좋기는 하고, 예, 만약에 예, 시간이 없으면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영상을 보고 온 다음에 하게 되면 속도를 좀 내셔도 사람들이 잘 내면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 자기들이 뭔가 실습하기는 거를 굉장히 서두르게 되니까 예, 예. 실습을 먼저 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기계하고 그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을 좀 앞으로 넣어놨거든요. 네네. 일단 기계에 대한 설명과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바로 이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 저도 처음 할 때 기계 때문에 좀 당황을 했던 그 음, 전혀 생소한 기계였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보니까 이제 8분이 여성분이시고 한 분이 이제 남성분이셔서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설명을 좀 인식하고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계속 맞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이렇게 초반에 얘기를 해주면 음. 좀 일찍 익숙해져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은 어떠세요? 다 9명일 때 조를 몇 개 조로 해서 운영하시나요? 무게조로 하고요. 아, 이제 두 개 네, 조로? 네, 네.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하는데 음. 뭐 한 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서 그냥 진행합니다.
맞아요. 그 두 개조로 하게 되면 한 조가 쉴 틈이 없이 순서를 본인들의 맥에서 양쪽에서 머신해서 계속 음, 진행되니까 ING가 되는 거죠. 네네. 저도 처음에는 9명이면 3명씩 나눠서 3개조로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효율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머신이 두 개일 땐 2개조로 나누는 것이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 없다라고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조의 실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도 2개조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일단 권합니다. 음. 그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그 레오쌤 경우에는 오 교수님께서 계속 거기에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들어주시고 또 혹시 오 교수님은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강사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는 따로 잘 좀 정리를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엘리나 쌤의 슬라이드가 굉장히 미니멀리즘에 부합되는 것 같고 세련된 것 같아요. 좀, 오 교수님, 애니나 쌤이 우리가 어떠어떠한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교수님? 네, 잘 맞으신 것 같고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그 교환은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 교환은 본인이 만드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늘어날수록 더 개성을 넣되 요런 슬라이드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주고 아까도 보면은 우리 사진이 아닌 것들이 이제 들어간 것들은 좀 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왜냐면은 갈수록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슬라이드에 우리 사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진들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고 그런 방식이 엘리나 쌤이 이제 협회에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요런 사진이 우리 사진이니까 요걸로 한번 넣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툴로 해갖고 이제 그 메시지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의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녹화를 끄겠